전주 지역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최근 거래 현황을 살펴보니 4건 가운데 1건이 전북이외 타지인 매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가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외지인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하림그룹 계열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와 해고 노동자 복직 문제 등이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라북도와 교육청에 대한 공약 이행 실태와 현안, 선거 구도 등을 살펴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일지 이슈K에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취득세와 양도세 관련 혜택이 있습니다. 이 점을 노린 투기가 있는지 전주시가 거래 현황을 분석했더니 4건 중 1건은 전북의 타지인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지은 지 20년 넘은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의 현재 공시가격은 9천여만 원 안팎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된 매물은 한 달 평균 30여 채. 지난해 12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보다 45%가 늘었습니다. 매입자는 거래의 80% 이상이 전북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들입니다. 외지인들은 전세 얼마 넣으면 내가 별 갭 차이 안 갖고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전주시가 아파트 값이 치솟던 최근 8달 동안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매입 현황을 분석했더니 아파트 4건 가운데 1건꼴로 외지인이 사들였습니다. 2채 이상 매입자 가운데 외지인 비율도 38%나 됐습니다. 강원도 거주자 2명은 각각 32채와 15채를 사들였습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법인이 21채를 무더기로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아파트 대부분이 공시가격이 낮아 취득세 혜택이 가능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문제는 1억 미만의 거래가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 투자로 이어져 전세가를 올리고 덩달아 매매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역전세가 발생될 경우 임차인 보증금 반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예정, 즉 깡통 전세 피해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아파트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외지인들을 상대로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라북도 고위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이 지난달에 이어 오늘 오전 지역개발 업무 등을 맡은 전북도청의 한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고창군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지 주변의 땅을 사들인 혐의로 해당 부서 고위공무원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전북개발공사도 함께 압수수색했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땅을 살 때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이 공무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이달 안에 새 주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림그룹 계열사 등이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천억 원의 채무와 해고 노동자의 복직 여부 등이 관건입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결국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스타항공. 인수 의향서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전북을 연고로 한 하림그룹의 계열사로 해운선사회사인 펜오션과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광림, 사모펀드 운용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7일까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예비 실사를 진행하고 인수에 나선 기업들은 오는 14일까지 인수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 예정자를 미리 선정하고 별도로 공개 경쟁 입찰을 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개 입찰에 앞서 지난달 지역의 한 중견기업과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인수자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이달 중에 새 주인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인수에 나선 기업이 600명이 넘는 해고 직원과 2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 해결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해직된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와
임금 체불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이 들어오는 게 급선무겠죠. 이스타항공이 최근 국토부 항공운항증명 재발급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인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국내선 운항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확장형 온라인 화상회의실이 오늘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소식에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해 코로나19로 대면 회의나 수출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중단 없는 경영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장형 화상회의실은 중기부 지원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북 경진원에 마련됐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수출 계약식이나 온라인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불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80대 할머니가 다친 곳 없이 구조됐습니다. 화재 초기에 불길 속에서 할머니를 구할 시간을 벌어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의용 소방대원인 젊은 농부였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평생 살던 흙집과 아껴 쓰던 살림살이 모두 타버렸지만 87살 서순이 할머니는 괜찮다고 되레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불은 헌에 타고 그래서 알고 보면 왜 불나 그런 게 그냥 그 사람들 나만 끄재다 데려다 와 그랬어. 그래갖고 싹 돌아가고 타버렸잖아. 어머니만 살았으면 괜찮아요. 그래. 솥뼈를 고던 아궁이에서 나무 처마로 불은 할머니가 잠든 사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더 큰 일을 당하지 않은 건 은인 덕이라고 할머니는 말합니다. 의용 소방대원 서수길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서 씨는 소방차가 올 때까지 할머니 집 마당 호스를 붙잡고 불과 싸웠습니다. 본능적으로 담을 넘게 됐죠. 불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소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보이는 게 수도가.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었다는 젊은 농부. 그러나 사정이 마땅치 않아 찾은 방법이 의용 소방대원이었고 그렇게 1년째 불 끄는 시민이 돼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다 보니까 옆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주위 분들한테. 저도 남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의용 소방대원은 바람대로 사람을 도왔고 할머니는 그간의 순간의 용기가 고맙습니다. 내가 안 죽고 살라고 사람을 잘 만났잖아. 예. 그래요. 고맙소 고마워. 예.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가 어느덧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전주총국은 전라북도와 교육청 14개 시군에 대한 공약과 현안 등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진휘 기자입니다. 재선의 송하진 도지사가 이끌고 있는 민선 7기 전라북도. 출범 3년 동안 전북형 뉴딜 정책을 바탕으로 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대기업 투자 유치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주 완주 등을 연계한 수소산업 육성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탄소산업의 확장 가능성도 보여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도지사로서 국제공항 건설과 동서도로 개통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 지사의 공약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농생명 수도 도약, 새만금 시대 준비 등 11개 분야 101개 사업, 전라북도는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52개 사업을 마무리했고 나머지 사업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조 원이 투입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 익산 구간 착공 등 대규모 사업의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필요 예산은 11조 원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확보된 예산은 4조 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추진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낙후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정말로 전방위적인 노력이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필요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부터 새만금과 노동 분야 등에서 의견차가 커지고 있는 민주노총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 해소 노력을 비롯해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국적인 초광역화 움직임 속에 전북의 독자 광역화 방안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태양광 사업 등 기존에 하던 사업을 빨리 매듭짓고 광역화 문제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큰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송하진 도지사의 3선 도전에 사실상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재선의 김윤덕 국회의원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고 안우영, 김성주 국회의원과 김승수 전주시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내년에 3선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적지 않은 인사들이 차기 교육감 후보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어서 오중호 기자가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과 예상되는 선거 구도 짚어봤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3년 전 지방선거에서 40%의 득표율로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민주 진보 교육의 앞길은 탄탄대로를 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내놓은 공약은 5대 분야 47개 사업. 지금까지 평균 공약 이행률은 81.6%입니다. 3학년 중심의 혁신학교 확대와 교육자치, 교사 학생 인권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기초학력 향상과 진로진학 정책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보였습니다. 지금 전북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도내에 국립대학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학력이 떨어졌다면 반성할 일이죠. 차기 교육감 선거를 1년 앞두고 벌써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2위에 그친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국립대 경쟁력 제고 경험을 토대로 지역교육 발전론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한근 전 전주교육장은 군산 회원중 공모 교장을 거친 혁신학교 전문가임을 공언하며 다양한 인재 양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상철 전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은 참교육 실천 경험과 싱크탱크 경륜을 바탕으로 교육 생태계 전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호성 전주교육대학 교수는 국내 연구 수업 분야의 최고 권위자의 강점을 기반으로 새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부와 OECD 대표부 경력 등 교육행정 분야의 선진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차기 전북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입지자들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만큼 후보별 인지도 확보와 진영 간 후보 단일화 등이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과 정보 공개 정도를 평가한 결과 전북 14개 시군의 공약 이행률은 52.9%로 충남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1,124개의 공약 가운데 완료하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공약은 595건, 보류하거나 폐기한 공약은 19건입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은 50.8%로 전국 평균 53.9%에 못 미쳤으며 임기 내 필요한 재정 확보 비율은 60.3%로 광주와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습니다. 종합평가에서 총점이 70점을 넘어 SA 등급을 받은 곳은 익산과 완주, 부안 등 세 곳이며 임실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자치 역사 30년을 되돌아보고 지방자치제 완성을 위해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살펴보는 생방송 심층토론이 오늘 밤 10시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가 나와 지역의 운명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까지 재정분권 2단계의 입법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며 지방소비세 10%의 추가 이양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인복지 관련 기초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영유아 보육료와 아동수당은 지방이 부담하도록 한 자치분권위원회의 원안을 존중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화석연료에 대한 세금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22년부터 기존의 휘발유와 경유 외에 무연탄과 LPG,
석유, 부산물 등에 대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따져 탄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장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2030년 기준 50조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를 탈탄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과 산업노동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3년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모 씨가 다양한 편법으로 주민지원기금 1억 1천만 원 이상을 수당과 활동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주시는 이를 조사하고 횡령 의혹이 있는 기금을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주시가 계속해서 기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협의체에 위탁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직접 관리와 집행은 물론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위원들은 협의체 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전 10시 기준 13명 늘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28만 8,700여 명입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익산 모 의료기관 집단 감염과 관련해 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와 방역당국은 최근 익산 지역 의료기관에서 입원 과정 중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1차 의료기관에 환자가 입원할 경우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병문안도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 모 기도원발 집단 감염과 관련해 누적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고 김제 가족 모임 관련해서도 자가 격리 중이던 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모두 37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에서는 인천 확진자와 만난 가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고창에서도 1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9명으로 사흘 연속 400명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얀센 백신 사전 예약은 하루 만에 90만 명분이 마감됐습니다. 이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 사전 접종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13시간 만인 오후 1시 64만 6천여 명이 접종 예약을 완료했고 오후 3시 반쯤에는 1차로 선착순 마감됐습니다.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접종 예약 사이트가 지연되고 일부 지역에선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당초 100만 명에 대한 예약을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얀센 백신은 한 바이알에 5명이 접종하는 다인용 백신입니다. 이 때문에 사전 예약자보다 더 많은 물량이 배송돼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우선 80만 명에 대한 예약만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후 4시 30분부터 10만 명분에 대해 추가로 사전 예약을 받았고 이 역시 마감됐습니다. 백신 도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7만 9천 회분은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출하됐고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도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 추가 물량은 내일 오전 항공편을 통해 도착합니다. 올해 2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30세 미만은 1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이달 7일부터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데 30세 미만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취약시설 종사자, 만성 신장 질환자가 해당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형 변이에서도 90% 이상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당국이 집단 감염이 있었던 요양원과 병원 4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집단 발생 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해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하고 또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한 예방 효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8세 남아로 국내 5번째입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90% 가까이 되고 접종 이후 감염되었더라도 사망자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어르신을 중심으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월) 이후에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더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해주는 투명 인간 인센티브, 또 이게 저녁 10시 이후에 모임 못 갖는 이 분들에게 신데렐라 인센티브, 그다음에 또 여행 쉽게 해주게 부루마블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은 이르지. 시기상조고 또 그 1차, 2차 완전히 항체가 생겼다고 인정을 할 때 벗게 해줘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부 다 좀 항체가 생겼다고 인정을 하는 거지. 이거 무조건 되고 1차 접종을 오고 나서 그 마스크를 벗게 한다거나 유흥업소 같은 건데 출입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건 절대 안 되죠. 학비도 좀 지원해주고 학생들에게 좀 지원해주고 또 음식 할인권도 좀 이렇게 보장을 좀 해주고 또 지원금도 좀 준다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맞지 않을까. 백신 주사를 맞는 사람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이나 대형마트 상품권을 준다면 많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기 전에 그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저희도 이제 편하게 맞을 수 있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안전성 먼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슈K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백신 접종 유인책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목표로 한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할지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 과장, 박성주 전북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수님, 지난 주말 백신 접종률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네. 이게 정부 유인책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뿐만 아니고 자녀 백신을 자유롭게 맞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을 얼마나 받을 거냐에 대한 정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맞겠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69%로 한 달 전에 비해서 7.8%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유인책도 중요하지만 접종률이 지금 10% 정도 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방접종을 맞고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안심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 백신에 대해서 자유롭게 예방접종을 하게 한 것도 역시 접종률을 올리는데 같이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강 과장님, 정부가 백신 접종 유인책과 관련해서 전라북도도 대책이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은 인센티브다, 유인책이다, 장려책이다 이야기들을 하지만 들여다보면은 안전성을 검토한 상황에서의 방역 내용에 대한 완화 조치라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내용과 함께 걸어가는 게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이고요.
6월에 진행되는 내용들은 사실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가족 모임 인원 제한 제외라든지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들 운영 실태 점검 그리고 방역 관리자 지정 운영 등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7월부터 적용되는 60세 미만 전 국민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라든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정부 유인책 보면 백신을 1차 접종만 해도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1차 접종만 해서는 뭐 좀 감염 위험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맞고 있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2차까지 예방접종을 했을 때 예방 효과가 76%이고 이제 중증 감염은 거의 100%를 예방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1차 접종만 했을 때의 예방 효과는 사실은 많은 연구 결과는 없지만 현재 영국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 70%, 우리나라에서는 86%까지도 예방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1차 접종만으로 예방 효과가 80% 정도 유지된다는 미국 미국 질병관리협회의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1차 접종으로도 어느 정도의 예방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러한 1차 접종만 했을 때는 변이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겁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상반기에 반절 정도까지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를 했을 때 1차 접종만으로는 완벽하게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보도를 했었지만 지난 4월에 1차 접종만 했던 소년원 직원이 2주가 지나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 접종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사례잖아요. 네. 일단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대개 2주 정도면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4주 이상 걸린다는 보고들도 있고 환자 경우에 따라서는 4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항체 생성 반응에 있어서 다들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주에 모든 예방 효과가 나타내리라고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효과가 100%가 아닙니다. 즉 10에서 20% 정도는 계속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방 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감염을 완전히 차단한다기보다는 중증 감염을 막음으로써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예방 효과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강 과장님, 정부 혜택을 보면 접종을 1, 2차 마치면 이제 사적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는데 여럿이 모이다 보면 누가 접종을 했는지 아니면 항체가 형성됐는지 이게 구분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단속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조치는 7월부터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분들이 대상자가 될 텐데요. 확인 방법은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는 분, 발부된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는 분과 그다음에 QR코드 형식의 전자접종 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과정 중에 혼선들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의식 수준이라든지 협조로 생각한다면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데 또 정부 유인책 중에 7월부터 다음 달부터 1차 접종만 해도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분명히 어떤 모임이라든가 야외 활동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외 활동을 하는데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아주 확연하게 구별할 수가 없을 뿐더러 정부에서는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이러한 마스크를 벗는 사례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때가 사실 예방 접종률이 아주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기에 우리가 방역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전혀 위험성이 없을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 과장님, 그러면 혹시 다른 나라도 백신 접종 촉진 방안들을 내놨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가요? 미국은 뭉칫돈 또는 소액 당첨 백신 복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택난이 심각한 홍콩에서는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런 접종을 먼저 시작한 나라들이 현재 상황을 보면 두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서 이제 접종 율에 취해서 뭐 방역 체계가 무너진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들로 해가지고 다시 재유행이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백신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기보다는 이런 내용들로 해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로 이제 답보 상태에 머무는 나라들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는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야 되겠고요. 현재 상황에서 오랜 동안 아픔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경제 살리기 그런 내용들도 담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중앙정부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 아까 이제 좀 느슨한 방역 조심해야 된다 하셨는데 정치권에서도 또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어요. 이거 혹시 뭐 효과가 있다고 보실까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예방접종을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을 종식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상 반응이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또한 보장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어떤 국민의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상 반응에 너무 초점이 맞추어진 나머지 이 이상 반응에 의한 위험성보다 사실은 코로나에 걸렸을 때의 그 감염에 의한 위험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 과장님, 그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 계획대로라면 11월 집단 면역이 좀 형성될까요? 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접종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처럼 백신 도입이 원활하다면 10월 말 이전보다 조금 더 앞서서 집단 면역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지금 전혀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일수록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에만 전적으로 의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의 협조로 백신에 의한 집단 면역도 형성을 하고 또 완화, 개선된 적절한 방역 수칙과 함께 해야만이 다른 나라와 구분된 안전한 대한민국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고창군 심원면 서해안 바람공원 주변 바다에 21살 여성이 빠졌습니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해경은 여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 여성이 해안에 있다가 밀물이 들어올 때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전라북도가 7억 원이 넘는 수소 연료 지게차 보급 사업을 추진했지만 보급된 지게차 2대가 현행법상 수소 충전소를 이용하지 못해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업체의 지게차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을 맡은 기관 2곳은 전문 인력을 갖추지 않고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추진한 식생활 교육 사업도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남석 익산시의원의 막말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기영 부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당 김수웅 국회의원을 감싸며 막말을 한 조남석 시의원에 대해 민주당의 사과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참여연대도 국회의원에 대한 시의원의 과잉 충성과 노조에 대한 폄하, 혐오가 드러났다며 조남석 시의원은 공개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한편 익산시의회에도 윤리위원회를 통한 합당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전주 지역 교복 브랜드 대리점 4곳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지난 2017년 전주시 완산구의 5개 학교가 각각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해당 대리점 4곳이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미리 정해 입찰에 응했으며
모두 5건의 입찰 가운데 3건을 낙찰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대리점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담합의 본사가 개입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교육장학재단이 희귀 난치병 학생에게 긴급 장학지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유초중고 학생 가운데 난치병을 앓는 47명에게 100만 원씩, 또 코로나19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북교육장학재단은 전국 유일의 교직원 장학단체로 제자 사랑 실천을 위한 1인 1괴자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도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낮 동안 다소 더웠는데요. 내일은 옷차림 더 가볍게 해두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치솟아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 또한 높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또 한 번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맑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하겠지만 밤사이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안팎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진안 14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2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완주와 무주도 30도 안팎까지 치솟아 덥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전국에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석 달 먼저 치러지는 대선 영향으로 지역 현안과 의제가 빠진 지역 없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패는 지역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죠. 지역에 필요한 일꾼이 누구고 정책은 무엇인지 가리려면 유권자의 검증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KBS는 오늘부터 전북 자치단체장들이 약속한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지역 현안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